가장 우아한 축구 선수 타이틀을 두고 경쟁할 때 데니스 베르캄프는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하며 다른 후보들은 그를 일종의 메시아처럼 경외합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언젠가 축구 선수라는 단어 옆에 그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바스텐은 전 세계 어떤 선수든 2천만을 가치로 평가받는다면 베르캄프는 1억을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날디뉴, 메시, 지단과 같은 선수들과 함께 뛴 앙리는 베르캄프가 자신이 함께 뛰어본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존 하트스는 베르캄프의 경기를 지켜보며 느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만약 베르캄프가 눈 위에서 뛰었다면 그가 남긴 흔적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롤스로이스급의 축구 선수라 부를 만했습니다. 베르캄프가 뛰는 모습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마치 그는 경기장 위에서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고 두세 번의 터치로 다른 선수들이 20번 필요로 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범한 골을 넣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골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한 번은 축구 기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축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상에 내려온 천사 같았다. 그래서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체조 선수인 어머니와 축구를 좋아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데니스 베르캄프는 9살에 이미 육상 클럽에 가입하여 단거리부터 마라톤, 멀리뛰기 그리고 포환 던지기까지 모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이름을 따서 그를 댄니스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로잡은 것은 공을 발로 잡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 축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살에 그는 아약스에 합류했고 12살 때 요한 크루이프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크루이프는 그의 첫 터치에 매료되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아 직접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크루이프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라고 부르게 될 선수를 키워내기 위해 세심하게 훈련했습니다. 크루이프가 아약스의 새로운 감독이 된 순간부터 그의 유일한 목표는 궁극의 공격 축구 유산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말을 듣지 않았고 곧 필드에서 23살 이상인 선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전환 상황에서 매우 냉혹하여 신문은 그들을 크루이프의 가미카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크루이프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론에 계속해서 선수가 충분히 뛰어나다면 그는 충분히 성숙한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베르캄프에 대한 열정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크루이프가 어린 선수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르캄프는 겨우 15살이었고 여전히 아카데미에서 훈련 중이었지만 그를 여러 명의 선수들이 밀착 마크하는 상황에서 경기에 임하게 하여 팀을 그의 어깨에 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를 모든 포지션에서 뛰게 하여 필드의 각 위치를 완전히 익힐 때까지 훈련시켰습니다. 몇 달간의 혹독한 준비 끝에 크루이프는 그에게 데뷔 기회를 주었고 이는 축구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커리어 중 하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겨우 3경기만 뛴 후 크루이프는 젊은 선수에게 다가가서 컵 위너스 컵 8강전에서 말메와의 원정 경기에 그를 소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베르캄프는 행복에 들떴지만 경기가 눈보라로 인해 연기되자 그는 생물학 시험이 하루 앞둔 날이라 팀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크루이프는 물러서지 않았고 베르캄프를 코펜하겐으로 먼저 데려가기 위해 학교 앞에서 그를 기다리도록 클럽 대표를 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배를 타고 북해를 건너 경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 그들은 선수와 감독을 비웃으며 어느 17살 선수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가치가 있을까? 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그날 아약스는 1대0으로 패배했지만 베르캄프는 겨우 14분을 뛰었고 크루이프는 두 번째 경기에서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날 베르캄프는 이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측면에서 긴장하고 흥분한 모습이었지만 그처럼 수비수를 괴롭힐 수 있는 젊은 선수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라이크 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그 수비수를 그렇게 괴롭혀서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87번째 분이 되었을 때 반 바스텐이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이프가 베르캄프를 경기장에서 교체했을 때 모든 25,000명의 관중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시 그는 주전 선수로 뛴 지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크루이프가 기자 회견장에 들어서자 기자들은 왜 그런 선수를 예비 명단에 두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베르캄프가 예비 명단에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르캄프 훈련을 위해 예비 명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생물학 시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그는 시험을 통과했지만 그날 이후로 베르캄프는 학교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그는 이미 경기장에서 꿈을 실현하고 있었고 그때 아약스가 컵 위너스컵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8달 후 크루이프가 팀을 떠났고 3년 동안 6명의 다른 감독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즌 아약스가 연속으로 2번째 컵 위너스컵을 놓쳤을 때 모든 팬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쿠르트 린더가 등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크루이프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순간 그는 베르캄프를 다시 아카데미로 보내며 새 감독에게 이 녀석은 쓸모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감독은 루이 반 할이었고 그는 린더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을 뿐만 아니라 베르캄프를 공격수 바로 뒤에 위치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베르캄프의 자연스러운 역할이 아님을 깨닫고 그를 샤에도 스트라이커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베르캄프가 매 경기에서 지배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샤에도 스트라이커는 사실 허위의 9번 역할로 그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는 시즌 5경기 후 린더가 해고되고 반할이 코치로 승격되어 바로 베르캄프를 같은 포지션에 배치했을 때 특히 유용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즉시 13경기에서 13골을 기록하며 시즌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만 몇 달 후 레어 베인하커가 새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인하커는 베르캄프를 여러 번 벤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있었던 관계로 1990년 월드컵에 그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베르캄프의 마음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베인하커조차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완전히 변신한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이제 데니스는 자신감 있고 당당했으며 마치 내게 좋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르캄프는 시즌을 6경기에서 6골로 시작한 후 유로 대회에 호출되었고 그리스와의 경기에서 7번째 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 후 돌아와 현재 챔피언인 PSV를 상대로 골을 넣고 이어서 9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시리즈를 이어갔고 곧 시즌이 끝났습니다. 결국 그는 팀의 다른 어떤 선수보다 2배 더 많은 골을 넣었고 전설적인 로마리오와 동률을 이루며 득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로마리오는 그 전까지 기자들이 인정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인하커가 팀을 떠나 반 할이 아약스를 이끌게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베르캄프는 첫 번째 7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며 시즌을 시작했으며 그 중에는 RKK 발베이크와의 경기에서 우아한 골을 넣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는 그가 결국 아약스를 리그 우승으로 이끌 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의 목표는 유럽 축구 연맹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는 거의 40m 거리에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골키퍼를 제치고 승리를 안겼으며 홈 경기에서 첫 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8강에서는 원정과 홈에서 2골을 넣었고 4분의 결승에서는 또 한 골과 어시스트를 추가했으며 중결승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두 번째 골을 위한 패스를 주었고 마지막 순간에 첫 번째 경기 승리를 이끌었으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 경기에서 유일한 골을 넣어 제노아의 방역을 막았습니다. 결승에서는 바로 베르캄프가 두 번째 원정골을 위한 페널티를 얻어냈고 그는 병으로 인해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 페널티가 원정골 규칙에 의해 대결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반할이 축하 중에 마이크를 잡고 군중에게 승리를 위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물었을 때 군중은 단 한 명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데니스 베르캄프. 이는 그가 유로 대회에 출전할 것을 보장하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그는 대회팀에 포함되었고 소련과의 경기 외에는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그의 팀은 결승 진출 직전 페널티킥에서 아쉽게 패배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로 대회에서 최고의 득점자로 묻자 그는 언제나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해가 끝날 무렵 그는 발롱도르 후보로 3번째에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유럽의 클럽들은 그를 원하고 있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밀란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크루이프는 그에게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도 끔찍한 실수라고 설득하려 했고, 반할은 그가 이적 문제로 마음을 빼앗겨서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중요한 PSV와의 경기를 36시간 앞두고 베르캄프는 인터 밀란으로의 이적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기에 출전해 먼 거리에서 패스를 받았고 골키퍼를 넘겨 아약스의 유일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패배했고 2번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이적을 발표하며 네덜란드 선수로서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했고, 이는 그와 반할 사이에 유명한 불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할은 베르캄프가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골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체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약스를 컵 우승으로 이끌었고 8강, 4강왕 결승에서 모두 골을 넣었으며 2번째로 연속해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크루이프의 말을 듣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베르캄프가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감이 넘쳐 새 집의 차고에 있는 페라리를 보고 이전 주인이 차를 아직 가져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골을 넣으면 그것을 자신이 가질 수 있다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그는 2자릿수 골을 기록하는 데 실패했고 인터 밀란은 강등권 바로 위인 한 점 차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베르캄프는 구단이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난했고, 공격 파트너인 루벤 소소를 질투로 인해 고의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베르캄프가 다시 컵에서 모두를 이겼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2번째 라운드에서 2골을 넣었으며 8강에서 2번,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는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어 팀을 중결승에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3대2로 패배한 후 그는 또 한 번 최고의 경기를 펼쳤고 2개의 어시스트와 세 번째 골을 넣어 3대0으로 상대를 물리쳤습니다. 결승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지만 인터 밀란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베르캄프의 이름은 득점왕 목록의 맨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시간을 주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고, 팬들은 점차 그가 시즌 동안 겪었던 끔찍한 경기력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는 10배나 더 나쁜 시즌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굴리트는 논란으로 출전하지 않았고 반 바스텐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베르캄프는 2경기를 마친 후 이미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위험에 처한 팀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은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팀은 결국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비행기 중 한 번은 폭탄 신고로 연기되었고 이후 비행 중에 엔진이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에레디비지의 18명의 선수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추락하여 승객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기에 그 이후 베르캄프는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강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정 경기를 차로 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팀과의 불화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언론은 그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구단이 월드컵 후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았고 적절한 체력 치료를 제공하지 않자 베르캄프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끔찍한 시즌을 보냈고 이탈리아 언론은 그가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고 비웃으며 주간 당나귀상을 주간 베르캄프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그 시즌을 리그에서 2골만 넣고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경력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는 원칙은 그에게 기회를 줄 준비가 된 클럽들의 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 가능성이나 결국 크루이프와 힘을 합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스날에 합류했으며 아스날은 시즌을 강등권보다 6점 높은 위치에서 마쳤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내면의 직감이라고 표현한 것을 바탕으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베르캄프를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로 영입했을 때 다른 모든 선수보다 3배나 더 비쌌습니다. 인터 밀란의 회장은 베르캄프가 시즌 동안 10골이라도 넣으면 당신들은 운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조차 그의 잡지들은 그가 승자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쓰여 있었다.
그보다 더 낮을 수는 없었다. 아마도 그래서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베르캄프는 모든 예상을 깨고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 중 하나의 첫 번째 벽돌이 되었다. 그가 첫 번째 훈련에 도착했을 때 이안 라이트는 그에게 유럽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했고 베르캄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7경기 연속 득점 없이 모두가 그가 돈 낭비라고 말할 때 베르캄프는 회전 슛으로 첫 골을 넣고 그 후 멀리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 시즌이 끝날 무렵 이안 라이트는 베르캄프를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스날은 다시 타이틀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것은 아직 유명한 감독이 오기 전이었다. 문제 많았던 유로 대회 후 아르센 벵거는 베르캄프와 함께 하이베리에 합류했고 상황은 바뀌었다. 아스날이 벵거 감독의 첫 번째 북런던 더비에서 종료 2분 전 무승부를 기록할 때 갑자기 베르캄프는 캠벨의 머리 위로 공을 넘겨 토니 아담스가 그들을 앞서게 했다. 그리고 토트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베르캄프는 멀리서 온 패스를 한 번의 터치로 받아 골망에 넣었다. 뒤돌아보면 그날이 그가 아스날의 낡고 지루한 팀이 이제 상황을 자랑스럽게 맡고 스타일 있게 해낼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해 9월까지 베르캄프는 9경기에서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그 달 중반에는 영국에서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첫 번째 골은 멀리서 때린 슛이었고 두 번째는 치명적인 질주로 2번의 터치만으로 들어갔다. 마지막 골은 또 다른 터치로 그 시즌 최고의 골이었다. 놀라운 점은 이 첫 번째 골에 이전 경기의 골을 더하면 베르캄프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달 동안 최고의 골을 선정하는 셋 중 3골 모두를 자신이 넣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12월에는 베르캄프가 다시 FIFA 올해의 선수 시상식에서 3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월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선두에서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다. 4월까지 아스날은 리그와 컵에서 6위에서 우승으로 올라갔고 베르캄프는 새로운 잉글랜드의 왕과 올해의 선수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모두 하찮은 일이었다. 1998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베르캄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스포츠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술의 발현 중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로베르토 아야라 수비수가 말하길 저는 이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실수한 게 아니라 그를 막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이 베르캄프가 4경기에서 6번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는 결국 다시 페널티로 중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1년 후 시즌 마지막 전날 타이틀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벵거는 베르캄프가 31번째 생일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며 젊은 이탈리아에서 실패한 선수에 대한 이적 기록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수는 티에리 앙리였고 만약 베르캄프가 결승에 올라 이 대회를 우승했다면 앙리는 결코 유벤투스와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대체할 선수로 영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불가능한 파트너십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첫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유로파리그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 함께 10개의 골을 넣었지만 결국 페널티로 패배했습니다. 그런 후 또 다른 멋진 유로에서 베르캄프는 동료들이 중결승에서 2개의 페널티를 놓치고 그 후 3개의 페널티를 놓치며 결국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1년까지 그들은 유나이티드에 이어 3번째로 다시 2번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베르캄프가 다시 젊어져서 앙리와 함께 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꿈꾸기 시작했을 때 33살에 그는 2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두 선수 사이에서 53개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면서 그들은 리그와 컵 더블을 다시 북런던으로 가져왔습니다. 때때로 심지어 노익장을 자랑한 베르캄프는 젊은 앙리를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캐슬을 상대로 믿을 수 없는 골을 넣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저지른 수비수에게 그 순간에 대해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 예술 작품 속에서 영원히 배우로 남을 것입니다. 그 작품은 천재가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2해가 지난 후 베르캄프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의 계약이 한 시즌으로 제한된 상태였을 때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우승하는 위대한 트릭을 펼쳤습니다. 사실 그 해가 지난 후 베르캄프는 경력을 마무리할 결심을 했지만 1190분 동안 20개의 공격 포인트와 시즌에
시즌의 마지막 두 번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후 팬들은 계속해서 한 해 더라고 외쳤고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력 마지막 경기에서 아스날이 하나 대 0으로 리드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치르던 75분, 아르센 벵거는 벤치에 앉아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병사에게 돌아보며 그에게 멋진 결말을 선물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두 골을 내주었고 그날 밤은 눈물로 끝났습니다. 베르캄프가 축구와 작별을 고할 때 하이버리 스타디움은 마치 그와 함께 죽은 것처럼 철거되었습니다.